박현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스탠포드대학교 분자양리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후성유전학, 분자생물학입니다. 박현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독도서실에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 만에 왔는데 중학교 때 여기 새벽에 공부하러 온다고 앞에 줄 서갖고 친구들하고 가방 이렇게 쭉 두고 새벽 한 5시에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엎드려 자다가 점심 먹고 또 엎드려 자다가 이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때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재밌고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을 정말 한 달 전부터 많이 했어요.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나. 그래서 우선은 제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지금 말할 유전 정보란 무엇인지, 정보가 이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보 출력이란 것이 이제 우리가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올해 이제 내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할 때쯤 노벨상이 발표가 된 거예요. 노벨 생리학상이. 근데 마침 내가 연구하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그거를 좀 넣었어요. 우선 내 소개부터 할게요. 아까 소개를 들었겠지만 좀 더 속사정 얘기를 하면, 나는 63년에 태어났어요. 너무 오래 전인 것 같은데 딸 넷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학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 명 아니면 두 명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딸 넷이었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딸 낳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들 낳았으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딸만 넷을 낳. 이구나. 잘 들려요? 좀 낫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전 자라면서 공부 좀 해라라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시험 보내면 뭐 그랬는데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는데 나를 우등상을 주다니.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면서 아니, 나도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과학 과목이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여기 건너 청원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여기 청원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있나? 나 반갑다. 청원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현상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 왜 하늘을 파랄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재미있다가 중학교는 이제 상명부속 여자 중학교 나와서 저기 언덕에 거기 갔는데 이제 물상 선생님이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임수강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3년 내내 너무너무 잘 가르치셔서 제가 그때 이제 과학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주로 많은 부분은 대학원생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학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른다. 그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죄악이 아닌데 모르는 거는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왔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될 수수께끼 하나를 안 거지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뭐 문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정답은 사지선다형이 아니에요. 객관식이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연구에는 그냥 어떤 가설이 있을 뿐이지 아주 만들어 놓은 사지선다형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큰 질문이라도 한 번에 못 풀고 쪼개면 풀 수가 있어요. 쪼개면. 그래서 큰 질문, 작은 질문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고 싶을 땐 뭐가 필요해요? 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잘게 쪼개시면 되고 그게 어떨 때는 한 달 걸려 푸는 문제, 어떤 건 1년, 어떤 건 평생을 걸쳐서 풀어야 되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하면 반드시 풀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대학 오기 전에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답은 객관식이 없다. 아무리 큰 문제도 잘게 쪼개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성정여자 고등학교를 갔는데 물상이 아니라 이제 물리화학, 수학, 지구과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 자랑이라 미안한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리 문제를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수능 볼 때까지. 근데 물론 쉬웠죠, 요번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공부 요령을 하나 가르쳐 주면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서가 되게 좋아. 여러분들 쓰시는. 그래서 뭐 그 참고서 교과서 여기 코너에 있는 글을 읽고 한번 좀 느껴보세요. 천천히.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지 마시고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정함론? 맞아떨어지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과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도 좋아하고 근데 생명과학은 되게 쉬웠어요, 나한테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좀 약간 공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그냥 하면 됐을 뻔했어. 근데 수학은 막 기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막 기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수학에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했죠, 고3 때. 약대를 가라, 엄마가.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약대를 갔어요. 약대를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건 너무 암기가 많은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입식이야. 무슨 과학이. 무진장 그래가지고 거의 헤매다가 아 이거는 내가 과학자가 되려고 대학을 왔는데 과학이 싫어지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만나면서 너무 재밌어졌어 다시.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생화학을 해서 과학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석사를 이제 서울대에 가서 그때 이제 유전자 발현에 대한 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갈 거냐 이제 결혼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요즘들은 대충 결혼 안 하고 자기 길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러다가 어떻게 결혼과 함께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맨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바이오케미스트에 갔어요.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첫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실험실에 다니다가 남편이 또 옮겼어, 나사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따라갔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딸을 낳고 학교를 그래도 계속 다녀야겠다 그러고 이제 스탠포드에 냈다가 원서가 이제 합격이 돼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는 사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국 텍사스 A&M 갔을 때 거의 클래스에서 전부 다 A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너무 자랑만 많이. 아니 근데 어려움도 되게 많아. 지금도 어려워. 내가 얘기해줄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막 하고 있는데 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쭉 애가 키워서 지금 둘째 딸이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큰 딸은 이제 29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는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는 거를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 즐거운 맛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몇몇 있는 여학생들 우리 이공계는 그 여학생들이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과학 분야는 거의 50%가 점점 여학생이 많아지고 물리나 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을 보면은 이게 학문의 발전은 빅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물리학, 뭐 패러데이,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는 생화학의 발달이었어요. 그 물리적인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 몰랐던 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기술의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포를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뭐 크리스탈로그래피나 이런 걸 통해서 분자를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화학의 발달은 결국은 생체 내의 물질을 분석하고 그 생체 내의 물질의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팁을 주면 모든 반응은 사실은 브라운 무브먼트 운동, 아까 말한 확산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는 그냥 자유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충분히 오랜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오랜 시간을 만나고 있으려 그러면은 서로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와요. 생화학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으면 만나고 헤어지는 그 많은 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첫 번째 키는 구조적인 특이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이 된 게 이제 60년대였고 1980년대는 50년, 60년에 왓슨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을 하고 그 DNA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쪼개진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드디어 DNA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이 DNA 정보야말로 세포의 기능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유전 법칙,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유전자가 어떤 것이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형질이 변한다. 이 형질은 뭐냐면 성질이에요. 그냥 성질.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포하고 피부 세포하고 위장 세포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유전 정보는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컴퓨터. 근데 여러분은 컴퓨터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워드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PPT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그래픽을 많이 써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정보는 똑같은데 출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출력을 다르게 하냐,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서 결국은 인공 수정을 해서 누울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마나카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세포에다가 4가지 유전자를 집어넣었더니 줄기세포가 되는 인공 줄기세포를 만든 게 2000년이고 2000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크리스퍼 카스9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는 이제 과학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제명이 됐어요. 왜? 과학 윤리를 어긋나고 이런 실험을 하셔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돼 이렇게 했어요. 뭘 했냐? 쌍둥이 어떤 여자의 배아를 꺼내서 그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에 새로운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카탄가 다카탄가는 미래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유전자를 수정해주는 기술로 애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애들은 그런 식으로 조작된 애들이에요. 자연이 아니고. 그래서 퍼펙트해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한 인간이 노력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세계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15년에 만들어진 유전자 가위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하고 틀려요. 과학은 영어로 하면 discovery예요. 발견, 이해. 원래 있었던 것,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거기에서 여러분이 사람의 머리로 뭔가를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물체를 발견하는 것, 기초적인 지식을 하는 것은 발견, 디스커버리가 자연과학이에요. 그럼 공학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 뭔가를 여러분이 조작해내는 거예요. 디자인. 자동차 엔진 디자인,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사람 디자인, 아니면 또 무슨 디자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죠. 뭐 케미칼 디자인.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없이는 디자인이 불가능하고 공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뭐냐면 법칙이 발견될 때 공학이 가능해요. 중력의 법칙, 뭐 전기에 대한 무슨 법칙. 법칙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로켓을 쏘아 올릴 때는 물리적인 모든 법칙을 계산을 해서 무게며 모양이며 뭐 에너지, 연료며 시간을 주입을 해서 expectation,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있으면 공학이 나타나요. 근데 법칙이 없으면 공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과학에서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 유전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 그래서 유전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아기도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 거는 법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커다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변을 살피고 또 실험 결과를 봐서 어떤 작동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정함론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말이 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무지 많이 할 수가 있어. 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는 것처럼 물리나 이런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한번 상황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했던 추론하고 같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교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교과서에서 말을 안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참고서에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을 인터넷을 막 찾아보지 마시고요. 한번 자기가 추론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맞춰보는 방식으로 하면 뭐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사건 현장에서 알리바이가 이렇게 있어요. 뭐 혈흔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누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알리바이가 맞아 떨어지는 추리를 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범인일 거야. 이렇게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과학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는. 무조건 읽지 말고 무조건 문제 풀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크게 되면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질문을 굉장히 잘게 쪼개요. 사실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유전자 조작을 했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몇천 명의 과학자들이 5년, 10년, 20년 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한 그 정도의 양은 인류가 한 몇천 년에 걸친 걸 암기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몰라요, 사실은. 어?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주입을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문제를 쪼개 보면 그 쪼갠 만큼 다시 실험이 가능한 단계로 쪼개야 되고 그래서 가설에 근거한 가정법을 동원해서 작은 단계로 생각을 나눈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통합적인 추론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럼 내가 이런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보편적인가 아니면 상황에 맞는 특이적인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법칙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는 이제 법으로 인정한다. 생명과학의 유일한 법칙은 유전 법칙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냐? 썰이에요. 한마디로 가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그래서 대중한테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광우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확률의 문제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종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상황을. 그래서 아무튼 유전 법칙이다. 그래서 유전 공학이 탄생한 거예요. 드디어 생명과학에서 하나 나온 공학은 유전공학, 생명과학공학. 그래서 아까 말한 GMO를 만든다든지 인공수정을 하든지 유전자 교정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포의 형질을 바꿔서 연골 요즘 이제 뜨는 회사들이 세포치료 회사들이 뜨죠. 그래서 뭐 녹십자에서는 NK셀 세포 치료제 무슨 연골 치료제 화상 있으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줄기세포나 세포 배양 기술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선 문제를 크게 보면서 조금씩 좁혀 나가면 우선 나라는 거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오늘의 나 여러분. 나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부모한테서 받았겠죠.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부모한테서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외모, 성격, 성질 이런 거를 받았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환경이 있어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외부 상황, 교육, 가정 환경, 사회생활, 미세먼지,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반응이 중요한 거죠. 외부 환경과 반응이에요. 외부 환경, 유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외부 환경도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정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 수가 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반응이. 여러분이 그걸 갖고 슬퍼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유전, 환경. 환경에서 두 가지. 외부 환경, 나의 반응. 그렇죠? 여러분은 이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게 기사가 아름다운 기사예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부대 갔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계속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무슨 스펙트럼처럼 세 명이 이렇게 쪼르르 닮았죠. 정말 신기하게 닮았어요. 그죠? 결국은 부모에게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죠. 그 나는 부모님과 형제가 닮았어요.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기존 지식은 뭐냐면 부모님이 수정이라는 과정으로 딱 하나의 세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세포. 아시다시피 수정이라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선 핵을 받고 엄청나게 큰 난자에 핵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염색체밖에 없어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엄마의 세포질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퀘스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세포에서 나왔는데 유전 정보가 똑같은데 세포가 여러분이 10의 14승계의 세포가 있거든요. 10의 14승계의 세포가 있는데 비슷한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 하면 400종의 세포가 있대요. 한 어떤 사람은 200종류, 어떤 사람은 400종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400개로 달라졌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환경도 다르고 그 결국은 정보 출력이에요. 정보 출력.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출력되는 정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쓴다는 거죠. 그거는 활용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DNA라는 정보를 어떻게 꺼냈을 건가. 그거에 따라서 세포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중간에 이제 질문 같은 거 해도 돼요. 모르는 건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번쩍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질문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우선 세포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핵에는 바로 이 핵이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에 유전 정보가 염색체라는 걸로 있죠. 그런데 이 세포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분할을 하죠. 아주 빠른 속도로 2개, 4개, 8개, 16개 쫙쫙쫙쫙쫙. 그런 다음에 이제 아기가 9달 만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10의 14승계의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그럼 환경에 가장 밀접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래서 이 세포막은 외부와의 경계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호를 핵까지 전달을 해서 핵에 있는 DNA가 원하는 유전 형질이 출력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정교한 신호 전달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오늘 얘기하기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선 유전 정보에 대한 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여기서 DNA가 있고요. 이 DNA는 이렇게 5탄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이라는 구조인데 당의 특징은 카본에 OH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이렇게 링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5탄당 데옥시리보우스라는 5탄당에 5번에 인산화 에스테르 본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염기라고 하는 여기서는 CAGT 4가지 염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인이 있고 두 번째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또 인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포스포 다이 에스테르 본드라고 그러고 이거를 5번 5' 여기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외가닥이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DNA는 이중나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로 있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보적으로 T는 A 염기, G는 C, A는 T, C는 G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는데 이 커플을 된 거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약한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간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이제 DNA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은 잠깐만. 그래서 DNA에 이거를 더블 헬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게 몇 개나 되냐? 그러면은 길이가 3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3 곱하기 10의 9승. 3 곱하기 10의 9승이 30억 개의 요게 하나예요. 베이스 페어. 요거를 베이스 페어라 그래서 염기쌍 요런 게 3 곱하기 10의 9승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사진법이에요. 사진법. 컴퓨터는 이진법이죠. 010101. 그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숫자는 십진법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는 사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법이 있으면 숫자는 무한히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정말 무한히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4의 30억 승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못한다 그랬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의 30억 승.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4의 30억 승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가. 근데 아까 법칙이 그래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신기하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사람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람의 DNA인데 우리가 이 DNA의 다양성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말한 이진법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작은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10의 4 곱하기 30억 승을 길이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거를 길이로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2m. 여러분의 세포 하나에 있는 염기를 일렬로 쫙 세우면 길이가 2m. 여러분의 키는 2m가 안 되죠? 여러분의 키보다 조금 커요. 어디에 있는 게? 세포 하나에 있는 DNA. 그럼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얼마나 될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포는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1ml 아시죠? 1ml. 1ml 아시죠? 1ml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0.1 밀리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l거든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럼 1ml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그거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 맨눈으로 보여요. 맨눈으로 보일까 말까 하면은 그게 그 정도가 세포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에버리지 동물 세포. 그러면 거기 안에 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잡아봤자 50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그러면 2m의 길이가 50 마이크로미터로 꾸겨 들어가줘야 돼요. 꾸겨 들어가죠. 그거를 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 DNA의 길이가 2m인데 50 마이크로미터짜리 먼지보다도 더 적은 대로 2m의 여러분보다 큰 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의 정보가 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252기가죠. 옛날에 그 정도 만들려면 아마 엄청 집채만한 거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적을 잘하는 거잖아요. 작은 면적에 그걸 다 넣는 거잖아요. 난 잘 모르지만 그쪽을.
근데 우리의 몸은 이 정도로 집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아주 작은 공간에 꾸겨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선 이거를 일단 돌돌 말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기둥처럼 생긴 거를 뉴클레오좀이라 그러는데 이 뉴클레오좀이 뭐로 되어 있는지 단백질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고 그래서 이렇게 bead on a string 그래서 진주 목걸이 같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말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붙여서 다시 이렇게 루프로 말고 그걸 말아서 이 DN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이렇게 싸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안에 그 뉴클레오점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톤 팔량체. 근데 이 팔량체가 8개가 다 다른 종류가 아니라 히스톤 2A, 히스톤 2B, 히스톤 3, 히스톤 4 4개가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씩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된 것을 2바퀴. 그래서 147 베이스 페어가 2바퀴 살짝 돌아서 있는 게 이 구슬 하나예요. 근데 이 히스톤이라는 애가 좀 재밌게도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삐져나왔어요. 그게 이제 한쪽 가닥이 말린 것이 이제 삐져나온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더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조금씩 쪼개다 보니까 오케이 정보는 핵에 있고 내 정보는 어느 세포나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 정보를 출력하는 거는 세포마다 다 다를 것인데 도대체 이렇게 집적도가 높은 애를 어떻게 출력을 하란 말이죠. 그것도 정확하게 그것도 필요한 것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후성유전학의 본체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제목을 후성유전학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등학생들 1학년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유사분열할 때 나오는 이제 크로모점을 염색을 해서 사람의 거는 이렇게 46개고 일시적으로 그 분열기에 아주 컴팩트하게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 시기는 세포 주기에서 잠깐 일어나는 거고 보통 휴지기에 이렇게 세포를 염색을 해보면 세포 핵이 바깥이 거뭇거뭇하고 아우네가 거뭇거뭇하고 여기가 또 거뭇거뭇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밝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거뭇거뭇한 데는 더 한번 똘똘 말려 있고 이 희끗희끗한 데는 좀 풀어놓은 거예요. 큰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생각을 해보면 세포가 여러분 이제 이거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나한테 정보가 너무 많아.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쓰는 물건이 너무 많아. 다르게 좀 더 얘기하면 나한테 연필이 너무 많아. 크레용, 연필, 사인펜, 마커, 볼펜 너무 많아. 근데 버릴 수는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좀 구석에다가 몰아넣죠. 안 쓰는 거는 어디 저 깊숙이에다 넣어놓고 내가 자주 쓰는 건 필통에다 넣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 옛날에 쓰던 크레용 이런 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세포도 그런 거 굉장히 비슷하게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발견이 된 거는 안 쓰는 유전자는 이 바깥에다 두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둬서 자주 쓰는 거는 가운데다 두는 식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놓는 것이 요즘에 나온 것들이에요.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안 쓰는 유전자는 바깥에 그 다음에 잘 쓰는 유전자는 안에다가 그럼 안 쓰는 유전자는 어떻게 놓냐면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그래서 이형 염색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밀한 구조로 이 구슬을 한 번 더 꽈주는 거예요. 더 꼬고 꽈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형 염색체라 그러고 그건 접근 금지 아무것도 못 오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진정 염색질이라고 해서 유크로마틴이라고 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그건 가운데다가. 그래서 이 크로마틴을 이렇게 아까 굉장히 긴데 이게 긴데 여기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참 별 생각을 다 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긴 DNA가 과연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처럼 있을까? 미트볼처럼 있을까? 스파게티는 어떻게 되죠? 국수가 막 헝클어져 있잖아요. 어느 국수가 어느 국수인지 알 수 없게 막 헝클어져 있고, 그나마 이렇게 좀 지역으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씩 지역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얘기예요. 나름대로 좀 지역으로 있다. 그거를 또 그게 또 질문이라서 그거 연구하느라고 5, 6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별나별 기술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꼬아 놓을 것인가, 이거를 무엇이 꼬아서 놓을 것인가 했을 때에 또 다른 정보 레이어가 나와요. 이 정보 레이어는 박테리아나 하등동물에는 없는 거예요. 왜? 박테리아나 하등동물에는 이 히스톤이 없어요. 그 핵이 있는 생물만 히스톤이 있어요. 이스트부터 사람까지. 그럼 그 히스톤을 보면 히스톤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H2A, H2B, H3, H4, 그다음에 H1B. 이거는 이제 가운데 사이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개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까 팔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DNA에. 그래서 아니요, 프로테인에. 그래서 이 프로테인에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근데 구조가 없이 너덜너덜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너덜너덜한 부분에 그럼 여기 S, G, R, G, K, Q 이거는 뭐냐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이 몇 가지 종류 있는지 아는 사람? 응? 20가지라 그래서 23가지라고 했어. 20가지. 아쉽게 됐네요. 20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가지 있으면 단백질은 20진법이에요. 20진법. 그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거죠. 20가지 있습니다. 그 진법이 있다라는 거는 이 고등학생은 그 순열 뭐 컨비네이션 이런 거 배웠죠. 그죠? 확률. 그럼 그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하면은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서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미노산 서열에 여기 P,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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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거는 뭐냐면은 아미노산 서열에 조금 수정을 했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세틸기, 포스포기, 메틸기, 에미는 메틸이고 뭐 그런 유비키틴 이런 걸 갖다 붙여 놓으면서 요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조밀해지느냐 안 조밀해지느냐를 따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숫자를 안 써갖고 왔는데 그럼 다시 확률 게임이 되는 거예요. 순열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요 잔기들이 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이제 H3에 여러분 핸드아웃 거기 유인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K4 네 번째 K 라이신이 메틸이 하나 둘 세 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메틸이 될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여기 9이 있어요. 9이 메틸이 될 건가 말 건가. 27이 메틸이 될 건가 아세틸이 될 건가의 그런 확률을 따지면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의 15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4의 30억 승의 다양성은 물론 파워풀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인 한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원숭이랑 1%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수정란이 신경세포가 될 거냐 발가락에 발톱이 될 거냐 위세포가 될 거냐의 차이는 누가 결정한다? 히스톤의 구조 즉 어떤 게 헐렁할 거냐 어떤 게 조밀할 거냐로 결정하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 DNA 서열이 아니라 히스톤의 수식화가 결정을 하고 히스톤의 수식화의 파워는 대충 계산하면 10의 15승이에요. 아,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면 아이고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여기 히스톤의 K9이 메틸레이션이 된 경우를 보면 이 메틸레이션이 되면 이 메틸레이션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양에 딱 들어맞는 애가 있는 거야. 아까 모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열쇠 자물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애가 HP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HP1이 메틸기, 특히 어디에 메틸기냐면은 9번째 메틸. 9번째, 다른 거 말고 9번째 메틸이 붙는 애에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졌죠. 근데 이 HP1이라는 애는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딸딸 말아놓는 거예요. 떼글떼글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 서열이 무엇이든 간에 DNA가 말고 있는 히스톤에 K9에 메틸레이션이 되면 딸딸 말린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DNA 서열은 똑같은데 히스톤에 K9이 되면은 유전자 발현이 안 되고 히스톤에 K9이 안 되면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보 위에 또 다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에 대한 거. 그거를 누가 결정한다? 히스톤이 결정하고 그건 타고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메틸이 점점 붙으면서 그렇게 되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코드인 것이 이제 얘는 안 들었는데 만약에 반대로 K4가 메틸레이션이 되면 그건 또 풀려요. DNA가.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결정하는 얼마나 단단할 거냐 헐렁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는 히스톤의 수식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DNA가 이렇게 땅땅하게 있는데 여기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핵 바깥으로 나와서 라이보솜을 만나서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이 결국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발톱 같은 데는 단백질이 케라틴밖에 없어요. 케라틴. 그리고 여러분 근육세포에는 뭐 액틴, 마이오신밖에 없어.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세포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액 거기에는 무슨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걸로 맨날 그것만 만들어. 그다음에 B셀, 이뮨 B셀 걔는 이뮤노글로불린만 맨날 만들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유전 정보는 다 똑같아. 뭐냐면 근육세포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셀도 액틴을 만드는 유전자 가지고 있고, 케라틴을 만드는 유전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세포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더 많이 만들래. 나는 저걸 더 많이 만들래.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 면역세포로 맨날 항체만 만들고 어떤 애는 근육세포로 맨날 액틴만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전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의 accessibility, 접근성,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B셀, 면역세포를 만드는 B셀은 면역을 만드는 항체 유전자는 헐렁하게 해놓고 케라틴, 발톱 만드는 이런 머리카락 만드는 케라틴의 유전자는 똘똘 말아놓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 정보는 똑같은데 어떤 거가 더 빨리 꺼냈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후속 유전학, 즉 히스톤의 수식화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쨌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아까 말한 1차원적 구조가 3차원적 구조를 결정하고 이 3차원적 구조가 결국은 어떤 세포의 기능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DNA의 정보가 프로테인의 정보로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되는가를 보면 그거를 이제 알아낸 게 아까 말한 1970년대, 60년대 이제 너무나 빅뱅으로 일어났던 분자생물학의 성과죠. 보시면 이게 이제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4의 3승 64개의 코드가 있어요. 그럼 3개씩 끊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UUU, UUC, UUA, UUG. DNA는 U 대신에 이제 T인데 이건 RNA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UUU, UUC면은 아미노 애시드 페닐알라닌 한 글자로 얘기하면 F라는 거를 코딩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CAC는 히스티딘을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는 4개가 있어요. CUU, CUC, CUA, CUG. 이거는 류이신을 코딩을 하는 식이죠. 그래서 어떤 아미노 애시드는 코드가 2개가 있고 어떤 거는 6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6개가 있고 어떤 건 4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읽어보면 DNA가 만약에 ACC, AAA, CCG, AGT면 이거가 RNA가 만들어지면 UGG, UUU, GGC, UCA가 만들어지고 요거 3개씩 읽으면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글라이신, 세린 이런 식으로 3개가 하나의 아미노 애시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DNA는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단백질을 뭘 만들까를 코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정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걸 꺼낼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꺼내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꺼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유전 법칙이기 때문에 요즘에 소위 말한 뭐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인슐린. 그러면 인슐린도 2개의 제품이 있어요. 뭐 돼지에서 분리한 거 줄까요? 유전공학으로 만들어 거 줄까요?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그 유전자 가위가 있다, 뭐 줄기세포가 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가지고 가서 이거는 되네 안 되네, GMO가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발견이 되고는 미국에서도 법정까지 갔어요. 이런 실험을 과학자가 하게 할 거냐?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SF 영화 몇 편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약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DNA를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야겠어. 그럼 이거 하는데 한 10,000원도 안 들어요. 그냥 주문하면 돼요. 주문을 해서 DNA를 디자인해서 주문한 다음에 어떨 땐 조금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박테리아에다 넣어요. 그럼 박테리아가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이 코드를 똑같이 쓰거든요. 법칙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법칙이에요. 생물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만들어져요. 박테리아가. 그럼 그 박테리아에서 꺼내서 뭐 인슐린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모든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셀트리온 잘 나가는 회사, 그게 이제 특허가 끝난 거죠. 그래서 미국 그 70년대 법정에서 야 이거 만들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막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게 이제 7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인슐린 이런 것도 다 만들긴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에리스로포이틴인데 에리스로포이틴은 적혈구 생성 성장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키가 안 크면 그로스 hormone 입원해서 맞는 것도 있잖아요. LG에서 만들죠.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 1,000,000원 그랬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특허가 끝나서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개 업체가 삼성에서도 만들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DNA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무슨 항체 치료가 지금은 근데 항체 치료에서 지금 20억이래나 약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암 특이적인 항체로 공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테크닉이에요. 유전 법칙. DNA 코드를 넣어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그래서 항체 드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법칙이 일단 생겼으면 그거하고 응용점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단백질이 결국은 항체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인슐린이 되거나 에리스로포이틴이 되는 거는 결국은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딱 들어맞는 구조.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 20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구조는 그 20개의 순혈이고 그것이
서로서로의 수소 결합이나 뭐 만델발스 결합이나 뭐 이런 결합으로 어떤 특정 구조를 이루게 돼서 그 구조적인 특징이 결국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DNA가 이제 꽁꽁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요. 10의 4의 30억 승. 그거 이제 30의 경우의 수. 30억 베이스 페어가 있다 그랬어요. 염기성.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쓸모없는 DNA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거는 한 5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1.8%밖에 안 돼요, DNA. 그럼 나머지 98%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선 이 50%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50%고, 거기서 단백질로 아까 코드로 바뀌는 거 1.8%니까 55 빼기 한 2 하면 53%는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조절 부위예요. 그러니까 본론보다는 그 조절 부위가 훨씬 많은 거야. 얘를 유전자를 지금 발현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보구 자체보다. 그리고는 나머지 다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유 없이 하나의 베이스 페어가 연거푸어 있는 거, A 막 이렇게 가는 거, AG 이렇게 가는 알 수 없는 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 그게 이제 진화적으로 우리가 RNA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기에 축적이 돼서 그렇다,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없니?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올 때 고등학생이 대부분인데 질문은 초등학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한테 맞게 어떻게 갖고나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이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노벨상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이제 노벨상은 올해 뭐냐면은 산소 농도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변하더라라는 걸 갖고, 무엇이 산소 농도를 인지를 해서 걔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만 딱 출력을 하느냐 하는 걸로 노벨상을 3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럼 30억 쌍의 유전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찾아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배경 및 기존 지식을 보면은 세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산소 농도가 감소를 하면은 혈관을 더 늘려주거나 적혈구를 더 늘려주거나 그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고산지대, 저기 뭐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혈구가 뭐 생성이 더 잘 된다든지 뭐 호흡기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면 그거 변화라고 하는 경우 결국 단백질이 결정을 한다. 단백질이 만들려면 유전자에서 mRNA가 생성이 돼야 된다. 근데 유전자 단백질 부위는 1.8%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유전자는 너무 또 빽빽이 있다. 여기서 추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DNA와 RNA 단백질은 모두 1차원이다. 결국은 시작이 줄줄이 사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하나의 염기쌍에서부터 RNA를 만들까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30억 분의 1의 확률인 거야. 30억 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를. 그러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RNA를 만들고 그 만들면 단백질이 만들어 결국은 세포의 형자를 변화시키려니까 30억 쌍 중에 한 개를 찾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유전자가 아까 1.8%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보조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여기서 팍스6라는 유전자 서열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단백질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팍스6가 동일한 유전자이지만
세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렌즈,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즉 그 손해에는 1번부터 만들고, 망막에서는 알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뇌 구조에서는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 개의 염기 서열을 찾는 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포에 특이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사인자라고 불러요. 전사인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특정 서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EGR1이라는 유전자가 여기서 발현이 될 때 이 칼라 코드로 되어 있는 거는 특정 DNA 서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얘기할 HIF1 알파, 희번 알파는 CACGTA를 알아봐요. 그 많고 많은 서열 중에 CACGTG가 있으면 거기 친화력이 있어서 붙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DNA 염기 서열이 있으면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이 염기 서열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끼리 서로 엉겨 붙으면서 이 DNA 서열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이야기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 좀 그림이 좀 너무 함축적인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있으면 진 오프예요. 유전자 발현 안 일어나요. 아까 E형 유전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파란색, 아까 DNA를 알아보는 전사인자가 그 DNA에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단백질을 또 불러오고, 이 단백질이 그 히스톤 코드를 변화시켜요. 히스톤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아까 말한 메틸이 있으면 그걸 다 떼어내고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그럼 이게 헐렁해지면 RNA 전사 효소가 그 원하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굉장히 정보가 똘똘 말려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알아보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전사인자. 그 전사인자는 DNA 서열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벨상 얘기를 잠깐 하고 끝을 낼게요. 조금 길어졌는데, 노벨상을 이제 10월 21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렉 세멘자라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같은 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 있는 윌리엄 캐린이고, 이 사람은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피터 래틀리프는 옥스포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분자 퍼즐을 풀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 농도가 달라질 때 유전자 발현이 조금씩 변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사인자라는 애가 이제 전사인자가 특정 서열을 인지해서 거기서부터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히스톤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끌어모아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에 가장 키가 되는 게 이제 HIF1이라고 하이팍시아 인듀시블 팩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산소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가스가 N2가 제일 많죠. 근데 O2가 20%인데 사실은 O2는 굉장히 반응성에 좋은 기체예요. 그래서 쇠를 녹슬게 한다든지 연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생물이 이 지구상에 있으면서 그런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산소랑 같이 사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진화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산소가 결국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열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37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제 죽겠죠. 타 죽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더만 이 산소를 통해서 ATP라는 거를 이제 얻게 되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체 내 산소 농도는 사실은 공급하고 소비의 균형에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혈관, NGO라고 하는 게 이제 혈관이고, 혈관을 통해서 적혈구가 산소를 갖다 주면 세포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생체 내의 산소 농도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퀴즈 내볼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에 보통 조직에서 산소 분압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는 20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초 조직, 에버리지 말초 조직에서 산소 분압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보기를 내줄게. 답은 객관식이 아니라 그랬는데 답을 객관식을 내줄게. 1%, 이거 다 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20%, 10%, 5%. 그건 공기. 땡. 그 다음에 10, too much. 그 다음 5%, 1%, 5%. 그건 왜 그러냐면 그 20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기 때문에 말초까지 가면은 보통 5%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스템셀은 이거보다 더 산소 농도가 낮은 데 있겠다, 높은 데 있겠다. 줄기세포는 5%보다 작은 1%에 있겠다, 7%에 있겠다. 1%.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다. 그래서 세멘자는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니까 적혈구가 많아지더라. 이건 일종의 적응이었죠. 적응. 근데 이포가 왜 중요했냐면 이때 대박을 쳤거든요. 이포가 제넨텍이라는 회사에서 에리스로포이틴을 만들면서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거는. 왜냐? 암 환자들이나 극성 빈혈 환자들한테는 철분 이런 게 말을 안 듣고 이거를 줘야 될 때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블락바스트 드럭이었어요. 뭐 물론 돈 벌자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유전자 발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연구를 했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DNA 서열 부분을 다 뒤졌어. 과연 어떤 서열이 결정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데 핵심 서열인가? 그걸 다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CAC, GTA라는 서열이 참 중요하더라. 예고를 조금 바꿨더니 유전자 발현이 안 되더라라는 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HRE, Hypoxia Responsive Element라고 그러고 생화학적으로 여기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Hypoxia Inducible Factor 1이라고 그러고 내가 있을 때도 이 논문을 같이 비슷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 저산소 조건에서 산소 농도가 5%보다 낮아지면 희번이 많아져 갑자기. 그래서 해관으로 들어가서 이 안트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하고 짝을 이루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CAC, GTG 서열에 탁 붙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이렇게 자기가 열어줘.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걸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PNAS에 나온 게 91년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힙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정상산소, 그러니까 5%보다 조금 높게 되면 산소 이게 만들어지면 끊임없이 분해를 해요. 단백질을 만들면 분해를 하고 만들면 분해를 하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분해가 멈추고 해관으로 들어가서 안트랑 결합을 해서 아까 에리스로포이틴 같은 거를 발현을 시키더라. 아니 그러면 이제 질문은 아니 부실 거 못하러 만들었나? 어? 그냥 필요하면 만들지. 왜 미리 만들어 놓고 부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비축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집안이 공간 차지하니까 좀 버리고 그런 물건이죠. 그럼 대부분 그런 물건은 어떤 물건인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세포가? 세포가 그냥 필요하면 만들지 왜 만들어놨다 부시고 만들어놨다 부시고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정합론을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그냥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 그랬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세포가? 어떨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응? 또 보기를 들어줘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 보기를 들 수가 없네. 들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떨 때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얻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만든다. 구입할 수는 없어요. 세포는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 꺼낸다. 2번의 경우죠. 처박아 놓지는 않고 이제 부시는 경우인데, 그러면 어느 게 여러분이 더 중요한 물건이에요? 1번, 2번 중에? 1번, 2번 중에, 그러니까 그럼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은 이게 부시고 그러는데, 얘가 산소 농도가 조금 낮아지면 단백질을 못 부셔. 못 부시니까 이게 축적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되냐면 4분 안에 돼. 4분 안에 쫙 반 이상으로 쫙 올라가, 단백질 양이. 그래서 세포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런 프로테인은 어떤 프로테인이냐면 굉장히 빨리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RNA 만들고 RNA가 프로테인이 만들면 제일 빨라야 1시간이야. 오래 걸리면 하루가 걸리고, 더 오래 걸리면 이틀이 걸리거든요. RNA 만들어서 단백질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농도가 올라가는데 한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이거는 몇 분이면 돼요. 그래서 세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프로테인은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 부시는 걸 안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윌리엄 켈린은 이 하이폭시아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신장암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신장암에 어떤 가족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신장암 중에서 특히 혈액이 굉장히 많은 이제 RCC라고 하는 암에서 VHL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왜 이 VHL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도대체 암이 걸리나, 그걸 연구를 했던 거지. 그랬더니 VHL이 돌연변이가 됐더니 VHL이 돌연변이가 됐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희번이 많아졌던 거지. VHL이 돌연변이 된 환자를 봤더니 희번이 굉장히 높아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았냐? VHL이 희번을 부시는데 관여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서 이 사람이 VHL이 부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희번이 어떻게 산소 농도를 아냐는 거지. 얘가 무슨 어떻게 알아? 얘가 산소가 높은지 낮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산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있었거든. 근데 헤모글로빈 구조도 없어 얘는. 그래서 도대체 희번이 산소가 많고 적은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퀘스천이 6, 7년이 지속이 됐어요. 이거 정말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모르겠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냐면 래드클리프가 나타났어. 래드클리프. 그래서 뭘 찾았냐면은 PhD2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희번에 프롤린 잔기가 산소를 기질로, 여기 산소를 기질로, 그 다음에 알파 키토그루타레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고3 때 TCL 사이클에 있는 중간 물질하고 해서 희번에 여기다 OH를 갖다 붙이는 거야. OH를. 그리고 이산화탄소랑 이제 석시네이트를 나타내는 PhD라는 효소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래드클리프트에 의해서 산소가 많으면 희번이 하이드록실레이션 OH가 붙고, 요 OH가 붙는 모양을 특이적으로 VHL이 와서 붙으면 디그리데이션을 시킨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과학자가 이거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H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서열 300개 이상의 유전자에 이렇게 HR이가 있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희번이 많이 생성이 돼서 여기 결합을 하게 되면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바뀌게 되고 유전자 발현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포, 혈관 생성, 그다음에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상황에서는 무산소 운동, 그다음에 우리 발생 과정, 면역 과정 이런 데서 다 이런 희번이 올라가서 반응을 하고, 특히 암에서 이제 중요한데, 이제 암이 되면은 이게 혈관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한 0.5% 정도 돼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부분에
이제 희번이 많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유전자 그 다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열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번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암에 있어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길었는데. 질문해 보세요. 역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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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쪽 전공은 아닌데 일단은 먼저 오는 정자가 그 뭘 분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난자에 코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오는 이후에 오는 정자는 거기를 뚫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질문. 질문. 그 좋은 질문. 그 암 치료에서 굉장히 치료가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저산소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골치덩어리였어. 방사선 치료도 잘 안 되고 세포 케미칼 치료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은 이제 간단하게는 그냥 희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희번이 만드는 타겟진이 300개다. 그럼 여러분 300개가 도대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근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유전자 발현치고는. 근데 그 중에서 그 와버그 이펙트라 그래서 뭐냐면은 당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희번이 유전자 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이 3기, 4기로 가는 전이암에 있어서 얘가 전이가 잘 되게 하는 유전자도 희번이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암에 있어서 이제 혈관이 생성이 되는데 암의 혈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혈관이에요. 막 새기도 하고 막 이상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희번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산성에서도 잘 살아요. 그것도 희번이 만드는 타겟 유전자고 그다음에 좀 가장 골치 아픈 거는 뭐냐면 아까 스템셀이 어디가 좋아하냐면 굉장히 저산소 농도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은 스템셀 캔서에서도 캔서 스템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계속 캔서가 재발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희번이 관여한다고 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노벨상 받는 사람들 외에 이제 지금 막 더 잘 나가는 거는 뭐냐면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 아까 히스톤의 메틸레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메틸을 붙였다 떼주는 디메틸레이즈가 산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메타볼리카란 산소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히스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런 쪽의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산소에 센싱하는 거에 제일 많은 부분은 희번이고 희번이 만드는 유전자가 암한테 좋은 게 대부분이에요. 질문 좋았어. 그 다음에 응, 응, 응.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역분화를 하는 옥투, 속스, 나노구 뭐 이런 애들이 다 전사인자예요. 지금 그 야마나카가 넣어주는 것도 다 전사인자. 그러면 그 전사인자들이 가서 이 크로마틴 구조를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참 좋은 질문인 게 우리가 그러면은 스템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너무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일반 세포를 보여줬을 때 헤테로크로마틴은 세포 막 쪽에 그 다음에 유크로마틴은 안쪽에 이렇게 극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줄기세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줄기세포예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서 얘는 굉장히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 줄기세포는. 약간 중간 상태예요. 헤테로크로마틴이나 유크로마틴의 중간 상태로 그거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역분화세포 그 아까 그것들이 어떻게 가서 그걸 뒤집어 놓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역분화세포가 왜 크로마틴을 바꾸느냐는 질문을 하질 않았고 내가 그냥 한 얘기고 학생이 질문한 건 뭐냐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마나카가 그 팩터를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분할을 시키고 싶은 거지 그걸 갖고 어떤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세포 치료인데 세포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외부 환경들을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폭시아를 얘기를 하면 야마나카 팩터도 그럼 스템셀이 하이폭시아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문이 나왔어. 야마나카 팩터를 5%나 아니면 그 이하에서 내면은 분화가 덜 되더라. 줄기세포로 남아있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야마나카 팩터 그걸 해가지고 연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산소 농도라든지 그 밖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꿔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지금 과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를 무시하고 이거저것 막 요거저거 음식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 좀 짜다. 그럼 이거 더 넣고 좀 더 싱겁게 해야지. 그럼 물 타고. 그래서 그런 연구는 주로 약대가 하죠. 왜냐면은 필요하니까. 이유는 몰라도 돼. 어쨌든 난 이걸 만들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도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연골 만들래. 그러면 이거저것 막 해요. 그래서 야마나카 팩터를 가지고 사람한테 세포 치료를 하려는 건 지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세포를 가지고 무슨 약물 스크리닝을 하겠다. 그럴 때 좀 쓰고 보통은 그렇게는 안 해요. 또 질문 아주 좋았어요. 또 질문. 예. 음.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거기다가 산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게 방법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방법적으로. 어디까지 테크닉이 왔냐면은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까지는 해요. 그래도 세포 하나로는 측정을 못하고 굉장히 무슨 뭐 탐침 같은 걸 써서 굉장히 많은 역학 자료는 이런 게 있어요. 산소 농도가 높을 때의 암 상태하고 낮을 때의 암 상태가 어느 게 더 지독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부분에 산소 농도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좀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치료가 있냐면은 암으로 가는 혈관을 묶어버린다든지 아예 영양분 안 주게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산소 농도에 있어서 또 그 반대적인 게 있어요. 너무 과량이면 반응성이 너무 높아져 갖고 손상을 많이 입히거든요, 세포가. 그래서 뭐 그거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음. 근데 암도 잘 살지 혈관이 가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암생물학을 가리키는데 이제 암에는 이제 암을 유도하는 발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얘는 어떻게 보면 암이 일단 되고 나서 지독한 암으로 갈 때 굉장히 나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만드는 건 아닌데 암이 저항성 있고 굉장히 지독한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예요. 희번은. 또 질문. 질문 많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무거나 하세요. 도통 못 알아듣겠다. 이 점이 어딘지 저 뒤에. 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참 틀린 게 뭐냐면 애들이 질문을 할 때 중간에 막해. 못 알아듣겠다. 다시 얘기해.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질문은 대부분 그런 거야.
아주 못 알아듣겠다. 좀 천천히 해달라. 아니면 그때 설명한 거 좀 다시 해달라.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항상 의견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연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단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또 듣고 가는 거 대단해요.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학원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공부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라. 논문을 너무 열심히 읽어갖고 오는데 정말 슬픈 현실은 그래 네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질문이 이제 없으면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